어서 들어오십시오. 양반집 사랑방에 귀한 걸음 해주신 어르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르신, 오늘 이 사랑방에서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쉬이 꺼내놓기 힘든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이 대화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착한 부모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존경받는 부모로 우뚝 설 수 있는 심리 역전술에 대해 논해볼까 합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식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말투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언가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식들의 대화 속에서 어느새 자신의 존재가 가벼워지고 의견은 무시당하며 때로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다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어르신은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양반집 사랑방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푸념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어르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통찰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삶을 황혼에 비유합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이라 칭송하지요. 그러나 현실의 노년은 때로는 잔혹한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의 삶이 결국 자식들의 무관심과 경멸 속에서 덧없이 쓰러져가는 비극은 너무나 흔하게 목격됩니다. 어찌하여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잡다단하지만 그 중심에는 부모 스스로가 자초한 착한 부모라는 허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고 항상 이해하고 용서하려 했으며 그들의 행복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사랑이 어찌하여 때로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어르신 한 분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부모들이 겪어온 인류 보편의 비극적 서사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자식의 불효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역전된 권위 혹은 자율성 침해와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의 대상이 아닌 케어의 대상 혹은 간섭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의 인성만을 탓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 부분은 부모 스스로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맺는 특정 유형의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자식들과 나누는 그 대화가 어쩌면 어르신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식들의 무시를 불러오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독이 든 대화의 정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그 독을 해독하고 다시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어르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양반집 사랑방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르신 사랑방 식구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결코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어르신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단면들입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 상담하며 얻은 생생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니 이거 딱 내 이야기네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며 용돈 한 푼 받지 않고 사셨죠. 착한 부모라는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퇴직금을 빌려주고 딸이 전세금 부족하다 하여 허리띠 졸라매어 남은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어르신 부부의 생활은 늘 빠듯했죠. 어느 날 아들이 김어르신께 찾아와 뜬금없이 한숨을 쉬는 겁니다. 아버지, 그 경비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친구들한테 아버지 얘기 나오면 제가 괜히 민망해서요. 김어르신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몸 성할 때 일해서 용돈 벌겠다는데 그게 왜 너한테 민망한 일이 되느냐? 고 묻고 싶었지만 애써 웃으며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와서는 아버지, 저희 애들 방학인데 어디 여행이라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희는 이번에 형편이 좀 안 돼서요.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겁니다. 김어르신은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줘야지 라며 또다시 없는 돈을 쪼개어 손주들 여행 경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김어르신은 나중에 친구분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내가 착한 부모가 되려 노력했는데 어찌하여 자식들은 나를 그저 돈 많은 ATM 기계처럼 여기는가 싶다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마치 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 기력이 쇠한 나는 그저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었네. 이제는 자식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심정일세. 이렇듯 김영수 어르신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숨기고 자식들의 기대에만 맞추려다 결국 자식들에게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 전락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어르신이 자식들과 나누었던 괜찮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버지가 다 해줄게와 같은 대화가 결국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자신의 젊음을 모두 바치셨죠. 그래서인지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까봐, 혹여나 자신 때문에 불편할까봐 늘 조심하고 눈치를 보셨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상 대화에서도 자식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셨죠. 어느 날 박 어르신이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려 하자 아들과 딸이 동시에 달려와 반대했습니다.
엄마, 거긴 너무 외진 곳이에요. 친구들도 다 여기 사는데 왜 굳이 옮기려 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시지. 뭘 또 옮긴다고 고생을 하세요. 자식들은 박 어르신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속으로 내 집을 내가 팔고 내가 살 곳을 정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지만 자식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결국 그래.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다. 너희 말대로 할게. 라며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박 어르신께 전화를 걸어 엄마, 지난번에 아빠 병원비 정산한 거 영수증 좀 찾아보세요. 그거 보험 청구해야 하는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어휴,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찾아봐야 하는데. 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는 정말 그거 중요한 서류인데 그렇게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빨리 찾아봐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내가 치매라도 걸렸나, 내가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나 자책하며 그저 미안하다,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박순자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자주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대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어르신을 마치 보호해야 할 대상 혹은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와 같은 자식들의 말은 박 어르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박 어르신은 점점 더 위축되고 결국 자식들의 무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정숙 어르신은 명망 있는 가문 출신으로 늘 품위와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열성을 다해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시켰죠. 그러나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최 어르신은 묘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았고 어르신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고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식사 도중 아들이 최 어르신께 어머니, 지난번에 주식 투자하신 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러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시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라고 면박을 주는 겁니다. 최 어르신은 속으로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다는데 왜 너희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가 싶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이고 그래. 엄마가 잠깐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라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딸은 어르신을 옆에 앉혀놓고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스마트폰도 못 다루시고 길도 잘 잃어버리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 어르신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좀 서툰 것이지 치매라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사를 마쳤을 뿐입니다. 이처럼 최정숙 어르신은 자식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괜찮은 척하는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품이 있는 침묵이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자식들은 이러한 최 어르신의 침묵을 승인 혹은 동의로 해석했고, 나아가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 판단해줘야 한다는 오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대화는 결국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해드려야 해요. 라는 자식들의 말은 결국 최 어르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어르신 사랑방 식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들의 무시를 초래하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부모들의 대화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동서양 성현들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빌려 어르신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르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모 스스로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화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짐이 될까봐, 미안한 마음에 혹은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자식들의 무시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동적 공격 혹은 희생자 역할과 유사합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만과 서운함을 쌓아두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의 이러한 속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오히려 더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명언은 부모-자식 관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어르신께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며 자식들의 눈치만 살핀다면 자식들 역시 어르신을 존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식들이 어르신을 우습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어르신이 자식들과 나누는 이 대화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자식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대화입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대화 끊어내기. 내가 뭘 알겠니?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내가 너희한테 지미지와 같은 표현은 어르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식들에게 부모는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대신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대화 끊어내기. 미안하다. 너희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부족해서와 같은 과도한 겸손은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거나 혹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어르신은 희생자 역할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베푼 사랑은 숭고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답은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식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대화 끊어내기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착한 부모로 보이기 위해 자식들의 모든 의견에 그래, 알겠다, 내 말이 맞다라고만 답하는 것은 어르신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더 좋겠다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설령 자식들이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르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은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관계의 핵심으로 명확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어르신의 사생활, 재정, 시간,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 재산은 내 것이다. 너희에게 줄 여유가 없을 때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시간은 내 것이다. 너희의 요구 때문에 내 취미나 휴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감정은 내 것이다. 너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함부로 나에게 짜증내거나 화풀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어색해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일관성 있게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점차 어르신을 존중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공자가 군자불기라 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처럼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어르신, 당당한 홀로서기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식들의 존경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제는 착한 부모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로 거듭나십시오. 어르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그 빛을 스스로 가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